인천 송도 회의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는 아침에 해고 통보서를 받았다. 장구혁 52세 한때 내부 감사였던 내가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속에서 사원증을 꼭 쥐고 있었다. 가족 여행을 떠나기 전 이런 시작을 겪어본 적 있나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아침이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조차 차갑게 느껴지던 날, 나는 출근 도장을 찍기도 전에 인사팀이 아닌 재무팀 사람에게서 호출을 받았다. 커피 한 모금도 못 마신 채 들어간 24층 회의실 안은 숨을 들이쉬면 폐까지 얼어붙을 듯한 냉기가 감돌았다. 형광등 불빛은 이상하게도 더 차갑게 빛났고 테이블 위엔 붉은 도장이 찍힌 해고 통보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오늘부로 더 이상 회사와 관계를 맺지 않게 됩니다. 기계처럼 읽는 백도윤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냉정하게 서류를 밀어주고는 시선을 피하지도 감정을 묻지도 않았다. 내 손가락 끝이 종이 모서리에 닿을 때 종이의 건조한 거친 감촉이 오히려 현실감을 주었다. 들고 있던 박스 안엔 집에서 가져온 작은 사진 액자와 오래된 머그컵 책상 서랍에 방치했던 볼펜들만이 덩그러니 있었다. 모두 다 쓸모를 잃은 것들 같았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을 때 복도에서 나를 보던 직원들의 시선은 이상하게 비껴갔다.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오래된 동료 중 한 명은 서류철을 안고 서둘러 반대편으로 몸을 틀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희미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꾸며낸 무언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그제야 직감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잿빛 벽과 똑같이 창백했고 코트 깃을 세운 채로도 한기가 뼛속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바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리자 재무팀에서 보냈던 수상한 메일이 다시 떠올랐다. 첨부 파일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제목만 남았다. 연금 계좌 내역. 읽는 순간 묘하게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혜린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행은 우리에게 필요해. 여행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필요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엔 겨울바람에 뒤틀린 가로수들만 보였다. 라디오에선 묘하게 건조한 뉴스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손바닥 안에 든 비행기표는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다. 공항 출국장에 도착하자마자 불고기 버거 냄새와 뜨거운 커피 향이 한꺼번에 코끝을 자극했다. 나는 박스를 안고 한 손으론 사원증을 만지작거렸다. 표면이 차갑고 매끈했지만 손끝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혜리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나를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믿어봐. 여행은 좋을 거야. 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잠깐도 내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출국 게이트 쪽만 응시했다. 나는 아무 대꾸 없이 자리에 앉아 벽에 기대었고 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커피 향과 기계음이 섞인 공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나를 둘러싼 세상이 멀어지고 유리벽 안의 풍경처럼 낯설어졌다. 게이트 앞 전광판이 번쩍이며 속보를 띄웠다. 사내 연금 감사 착수. 그 순간 내 손에 있던 사원증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금속줄이 살갗에 닿을 때 차가운 감촉이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숨을 들이마시니 공항의 공기는 묘하게 눅눅하고 입 안으로 쓴맛이 번졌다. 혜린이 옆에서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따뜻했지만 손목에 닿은 맥박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눈을 돌려 그녀를 보자 짧은 숨결과 함께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이건 우리한테 필요한 기회야. 목소리엔 안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비행기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며 멀리 게이트 번호가 호출됐다. 나는 손에 사원증을 꼭 쥔 채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다물었다.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바닥을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내 안에서 울리는 불안과 겹쳐 들렸다. 지금 내 곁에 이 여행이 어떤 끝을 향해 가는지 그 답을 알 수 없다는 사실만이 내 가슴을 서늘하게 짓눌렀다. 제주행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던 대기실은 유리병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어 묘하게 서늘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도 손끝이 식는 기분이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들뜬 목소리 대신 낮게 떨리는 어조였다. 아버지, 은퇴라니. 신문에 나왔어요. 사실이에요. 순간 귀에 꽂히는 그 단어들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휴대폰을 쥔 손바닥에 땀이 차서 금속 테두리가 미끄러질 듯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최대한 숨을 고르며 괜찮다. 잠깐 오해일 뿐이야. 공부에만 집중해라 라고 달랬다. 그러나 내 시선은 무릎 위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며칠 전 삭제된 메일에 스크린샷을 열어놓고 흐릿하게 남은 파일명과 날짜를 다시 훑었다. 재무팀에서 보낸 그 메일은 첨부 파일이 사라졌지만 제목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연금 계좌, 이체 내역. 눈앞이 번쩍이는 전광판보다 더 싸늘하게 느껴졌다. 대기실 구석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아메리카노 잔이 있었다. 커피 표면엔 오래 방치된 듯 잔향이 내려앉아 있었다. 혜린이 내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나를 보지 않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입술 끝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내가 민재에게 전화를 끊자마자 입을 열었다. 휴가 중엔 제발 일 얘기 좀 그만해. 이 여행은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마다 숨을 참는 듯한 멈춤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노트북을 천천히 열었다. 화면이 깜박이며 자동 복구된 메일 초안이 뜨더니 한 이름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백도윤. 흰 화면 위에 떠있는 검은 글자가 차갑게 새벽 공기처럼 서늘하게 가슴을 스쳤다. 백도윤. 그 이름은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며 가장 경계해야 할 이름 중 하나였다. 귀에 꽂힌 이어폰 너머로 민재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울렸다. 아버지 진짜 괜찮아요 목소리가.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휴대폰이 진동하며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떴다. 받자마자 낮고 거친 속삭임이 귀를 때렸다. 다 준비됐어요. 사무실엔 절대 돌아오지 마세요. 도윤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백색 소음과 섞여 순간 내 심장이 2번 박동한 뒤 멈춘 듯 얼어붙었다. 혜린이 내 표정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기실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캐리어 끄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유리병 너머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창밖 활주로 위로 착륙한 비행기의 불빛이 번쩍이며 어둠을 가른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그 소리 속에 심장이 따라 뛰다가 서서히 느려지는 듯한 기묘한 공허함이 스며든다. 내 손안의 휴대폰은 아직 따뜻했지만 손목으로 내려오는 혈류는 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저 불빛이 향하는 곳이 어디든 나의 발걸음이 그 길과 같은 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입술을 깨문 채 나는 활주로 끝의 불빛을 한동안 응시했다. 마치 그 불빛이 내가 모르는 답을 들고 있는 듯 묘하게 차갑게 그리고 무겁게 다가왔다. ARX역 인근 오래된 카페의 문을 밀고 들어서자 빗소리와 에스프레소 향이 동시에 나를 감쌌다. 창문틀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빗줄기가 유리 표면을 미끄러지며 회색 선을 그렸다. 나무 의자는 앉을 때마다 삐걱이며 소리를 냈고 구석에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증기를 뿜어내며 간헐적으로 낮게 울렸다. 이곳은 오랜 시간 멈춰 있는 듯한 공간이었지만 내 숨결은 묘하게 조급했다. 한지성 선배는 창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퇴 후의 여유로움이
얼굴에는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매서웠다. 백도윤, 그는 오래 못 버틸 거야. 네가 증거만 확보하면. 첫 마디부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박히는 말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코트를 벗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가 테이블 아래서 작은 USB를 꺼내 건넸다. 검은색 몸체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카페 안의 소리는 마치 확대된 듯 선명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은 채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켰다. 회사 계정으로 몰래 로그인하려 하자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에 나타난 보안 경고창이 붉은색으로 깜빡였다가 사라졌다. 숨을 고르며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삭제된 메일 목록이 서서히 나타났다. 이름 날짜 그리고 한 줄씩 복구되는 제목들 사이로 백도윤이란 글자가 몇 번이나 반복되며 눈에 띄었다.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한지성 선배는 조용히 커피를 들고 한 모금 마시며 내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복수하려는 거라면 지금 당장 멈춰. 네가 살 길을 찾는 게 먼저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새으며 있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복구된 녹음 파일을 하나 재생했다. 잡음 섞인 목소리 뒤로 백도윤의 낮고 빠른 목소리가 명확히 들렸다. 연금 전용 계좌를 내일 이체해.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해. 한 문장 한 문장이 명중탄처럼 심장을 두드렸다. 녹음이 끝나자 숨이 무겁게 들이켜졌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커지고 창밖의 빗소리도 더 깊게 들렸다. 노트북 화면이 잠깐 흔들리는 듯 깜박이더니 배터리 경고음이 울렸다. 붉은 배터리 아이콘이 점점 작아지며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빛이 꺼진 뒤 내 귀엔 내 숨소리와 벽시계 소리만이 남았다. 그 순간 카페의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숨을 고르며 노트북을 덮는 순간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마치 내 심장 위를 스쳐 지나가는 듯 싸늘하게 스며들었다. 은행의 유리문을 밀고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얇은 가을 햇빛이 인천 도심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내 손에는 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봉투 안의 서류는 아직 따뜻했으나 그 내용은 서늘했다. 집 압류 통보서 그리고 보증인 명단의 첫 줄에 적힌 신혜린이라는 이름. 바람이 불어오자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들썩였다. 은행 안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직원의 낮은 목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이 일에서 손 떼세요. 가족을 위해서. 차분한 어조였지만 그 말은 묘하게 협박처럼 들렸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인천 해안가 공원 쪽으로 향했다. 바다 냄새와 석양빛이 뒤섞인 공기는 비릿하고 쓸쓸했다. 벤치에 앉아 봉투를 펼쳤다. 명세서에 몇몇 글자는 지워져 있었고 잉크가 번져 손끝에 옅은 먹냄새가 배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 혜린이라는 이름이 떴다. 전화를 받자 바람 소리를 가르며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이제 네가 버티면 우리 모두 망가져. 도윤이랑 얽히면 끝이야. 그녀의 말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파도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횟집의 굽는 소리와 소금기 섞인 바람이 섞여 들어왔다. 말없이 숨을 들이키다 보니 손 안에서 작은 것이 미끄러졌다. 사원증이었다. 손가락 끝을 스쳐 빠져나간 사원증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 하는 소리를 냈다. 투명한 케이스 위로 석양빛이 번져들며 그 순간 케이스 표면에 가는 금이 생겨 빛을 가뭇하게 갈랐다. 그 소리와 빛이 묘하게 내 심장 깊숙이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며 무릎이 힘을 잃었다.
벤치 옆으로 손을 짚었지만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운 콘크리트가 더 어지럼증을 키웠다. 숨소리가 거칠게 들리고 귓게는 멀리서 갈매기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이상하게 울렸다. 몸을 추스르려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엔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메시지 하나가 나타났다. 내일 내 이름이 사라진다. 짧은 글자들이 유리 화면 위에서 번쩍이며 빛났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류를 휘날리고 금이 간 사원증이 석양빛을 받아 붉은색으로 빛났다. 그 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가슴 깊은 곳까지 차오르는 압박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내 호흡은 점점 느리고 묵직하게 변해갔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식어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흐릿한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 것은 나를 향한 시선들이었다. 이사회 멤버들의 눈길은 마치 내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이라도 되는 듯 묘하게 무겁고 차가웠다. 구두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회의실 바닥에 반사되는 하얀 조명이 그 소리를 따라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숨을 깊게 고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끝자락에 서 있는 백도윤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입을 열었다. 장 우혁 퇴직 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게 있죠. 연금 부정 사용.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여유로웠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초반 회의는 그가 던지는 의혹으로 가득했다. 스크린엔 조작된 듯한 엑셀표와 몇 줄짜리 이메일 캡처가 띄워져 있었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 화면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깜빡이는 예약 발송 아이콘을 확인했다. 정확히 10분 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회의실은 한동안 도윤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가득 찼다.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피로가 섞인 표정이 교차했다. 누군가는 펜을 돌리며 긴장을 가리려 했고 또 다른 이는 서류를 넘기며 눈을 피했다. 나는 차분히 손목시계를 한번 훑어보았다. 초침이 틱틱 소리를 내며 10일을 향해 다가갔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내 노트북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그리고 곧바로 회의실 스크린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내가 설정해둔 예약 메일의 내용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USB에서 흘러나오는 딸칵 소리와 함께 백도윤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로 재생되었다. 연금 전용 계좌를 이번 달 안에 이체해. 보고는 내가 처리할 테니 조용히 넘어가. 녹음된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울릴 때 공기는 한순간 더 무거워졌다. 이어서 화면엔 은행 이체 내역과 원본 이메일들이 줄줄이 펼쳐졌다. 숨을 죽인 이사회 멤버들의 눈이 동시에 도윤을 향했다. 그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책상을 거세게 내리쳤다. 이건 조작이다 그의 외침이 울렸지만 화면의 날짜와 목소리가 그의 반박을 차갑게 짓눌렀다. 도윤의 손등엔 땀이 맺혀 회의실에 하얀 빛에 반짝였다. 이사회 의장 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백 이사 따로 조사하도록 하죠. 우혁 씨는 당분간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순간 공기 중의 긴장이 묘하게 풀리면서도 나는 몸을 더 굳게 세웠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해방감이 가슴을 채웠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모든 시선을 감지하며 한마디만 남겼다. 회사는 남지 않겠습니다.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지만 내 어깨는 처음으로 가벼워졌다. 노트북을 닫는 소리와 함께 나는 회의실 문을 조용히 나섰다. 바깥의 흐린 하늘 아래서 내 숨결은 차갑게 퍼졌지만 이상하게 안정적이었다. 창밖으로 부드럽게 안개 낀 인천대교가 보였다.
작은 아파트 거실의 커튼은 아침 햇살을 반쯤만 들여보내며 방 안을 은은한 금빛으로 채웠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무게가 유난히 묵직했다. 두꺼운 퇴직 보상금 명세서. 숫자들은 단순히 잔액을 나타내는 줄 알았지만 나에겐 남은 인생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무게처럼 느껴졌다. 종이의 잉크 냄새와 손가락에 스치는 거친 감촉이 묘하게 실감을 더했다. 나는 숨을 내쉬며 창밖 멀리서 들려오는 항구의 경적 소리를 들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커튼이 그 소리와 어우러져 방 안을 느리게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주었다. 노트북 화면에 민재의 얼굴이 떴다. 캐나다의 따뜻한 실내 조명 아래 앉아있는 아들은 평소보다 더 단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요. 짧지만 확실한 목소리였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숨결과 내 방 안의 고요가 묘하게 겹쳐지며 그 말이 오래 머물렀다. 통화를 마친 뒤 나는 손가락을 펼쳐 명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책상 옆에는 아직도 금이 간 사원증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그 금이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 나는 한 장의 새 서류를 꺼냈다. 헤누리 브릿지 설립 신청서. 연필로 적힌 글자들이 희미했지만 사인란 앞에서 손끝이 떨리진 않았다. 은행에 들러 보상금을 전액 인출했을 때 창구 직원이 잠시 나를 올려다보며 눈빛을 바꾸는 걸 느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준비해둔 가죽 가방 안에 봉투들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서류 봉투들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고 펜을 들어 신청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렸다.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압박감이 어깨에서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희미한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노트북이 다시 울리며 새 메일 알림이 떴다. 한지성 선배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어.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숨이 가볍게 이어졌다. 나는 창밖 인천대교 위로 낮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모습을 바라봤다. 바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와 함께 내 안에서 그동안 묻혀있던 호흡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익숙한 갈매기 소리가 스며들었다. 인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새 건물 안나무로 마감한 복도에 은은한 송진 냄새가 남아있었다. 그 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한지성 선배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고 빛을 받는 유리 표면이 반짝이며 방 안을 한층 밝게 했다. 선배는 무겁지 않은 표정으로 내 책상 앞에 서서 액자를 살짝 흔들어 보였다. 내 사원증 다시 붙여봤다. 금은 남았지만 이제 부서지진 않을 거다. 조심스레 건네받은 액자 속 사원증은 접착제로 보수되어 있었고 금이 간 자리를 따라 유리 안쪽으로 얇은 선이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손끝으로 액자 테두리를 스칠 때 이상하게도 지난 몇 해의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아직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빈 공간이 있었다. 나는 사다리를 가져와 액자를 그 중앙에 걸었다. 벽에 나무 냄새가 스며 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두의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묘하게 섞여 울렸다. 액자를 걸자마자 사무실 안의 공기가 한결 차분해졌다. 그 순간 한쪽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문 앞엔 나측은 얼굴들이 서 있었다. 한때 같은 층에서 일하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서툰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우리도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새로운 기술 배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들의 어깨와 눈빛엔 오래된 피로와 동시에 작은 기대가 묻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다. 교육 프로그램 첫날 작은 모니터들 앞에 앉은 동료들은 여전히 어색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화면에 작은 그래프가 뜨고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자 내 안에서도 묘한 온기가 차올랐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조용해진 사무실 안에서 나는 벽에 걸린 사원증 액자를 바라봤다. 그 속의 금과 빛나는 유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의 흔적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표식 같았다. 유리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은 몇 년 전보다 늙었지만 조금 더 평온해 보였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엔 민재라는 이름이 떴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개소식 때 갈게요. 직접 보고 싶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저 멀리 항구 위로 갈매기 떼가 부드럽게 원을 그리고 있었다. 바다 냄새와 나무 향 그리고 유리 액자 속 빛이 한데 어우러지며 내 안의 고요한 안도감을 더 짙게 채워주었다. 항구 건너편 불빛들이 물 위에서 잔물결처럼 부서지고 있었다. 바닷바람은 옥상 위 현수막을 흔들며 포크송 소리를 더 멀리 퍼뜨렸다. 나는 해누리 비리지라는 글자가 새겨진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손에 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바다를 바라봤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마이크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내 긴장을 다잡아 주었다. 시원한 바람 속에서 내 호흡이 안정되자 나는 고개를 들어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다. 민재 한지성 선배, 그리고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에 모인 중년 노동자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다. 모두 다시 걸어갈 다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포크송의 마지막 코드가 멀어지자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입을 열었다. 잃어버린 다리를 다시 놓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숨결이 필요하듯 이곳은 그 다리를 함께 놓는 시작이 될 겁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옥상 가장자리까지 퍼져나갔다. 말이 끝나자 바람이 순간 세게 불며 옆에 현수막이 크게 펄럭였다. 조명 아래 걸린 사원증 액자가 그 바람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리며 빛을 반사했다. 그 빛은 멀리서도 보일 만큼 또렷했고 내 시선도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몇 년 전 금이 가고 바닥에 떨어졌던 그 사원증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사람들 앞에서 빛나고 있었다. 민재가 무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 없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 시작한 박수가 점점 커지며 옥상 전체를 채웠다. 그 박수 소리와 함께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풀리듯 탁 하고 터져 나갔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니 바닷바람이 폐 안으로 시원하게 스며들었다. 그 느낌은 몇 년간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과 가벼움이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자 나는 무대 끝으로 걸어가 옥상 난간에 손을 올렸다. 밤바다는 멀리서도 잔잔히 빛나고 있었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일정한 박동처럼 귓속을 울렸다. 옆에서 포크송의 마지막 찬양이 바람에 섞여 사라질 때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왔다. 바람이 그 말을 삼켜 바다 위로 퍼져나갔고 조명 아래서 사원증 액자가 은은히 빛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식처럼 서 있었다. 항구 위로 불어오는 밤바람 속에서 조명 아래 걸린 사원증 액자가 은은히 반짝였다. 몇 해 전 금이 간 채 떨어졌던 그 조각이 이제는 단단히 봉합되어 내 앞길에 작은 등불처럼 보였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과 달이 모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세워질 가치가 있는 것만이 우리를 앞으로 이끈다는 걸. 두 번째 숨결은 큰 행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발을 내디딘 이들에게 찾아오는 조용한 선물이다. 혹시 여러분도 뜻밖의 기회나 두 번째 숨결을 맞아본 적이 있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겠습니까?